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자영업자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게 환상이란 걸 깨달은 건 결혼 2년 차부터였습니다. 서연아, 우린 언제 손주 볼 수 있니?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곧 생길 거예요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3년, 4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병원은 다녀봤어? 검사는 받아봤고? 친정 쪽에 유전병 같은 거 없어? 사돈 어른들 건강검진 자료 좀 가져와봐. 저는 명절만 되면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직 애를 못 낳아서 말이야. 분명히 어디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시어머니는 제가 듣든 말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참고 있을 생각은 없었기에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참아 라며 시댁 편만 들었습니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던 저는 실망과 함께 정말로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 혼자 난임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갖은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배란 유도제, 인공수정, 고통스러운 시술도 여러 번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없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혼 6년 차 되던 해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입양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이가 꼭 필요하시다면. 그 말을 꺼낸 그날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 입양? 남의 핏줄을 왜 우리가 키워?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아버지는 더 심했습니다. 우리 집안 대를 남의 자식으로 잇겠다고? 정신이 있어 없어?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거냐? 네가 애 못 낳는 걸 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건데? 남편도 제 편을 들지 않았어요. 아이 서연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부모님 입장도 생각해야지. 그럼 나는? 나는 뭐가 돼? 계속 욕바지처럼 당신 부모님 만날 때마다 평생을 욕먹고 살아야 해? 내가 왜? 병원에서도 나 이상 없다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진정해. 우리 부모님이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입양은 좀 그렇잖아.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아이가 아니라 핏줄이라는 걸. 사랑이 아니라 혈통이라는 걸. 그리고 결혼 7년 차쯤 되니 시어머니는 대놓고 이혼을 권유하셨어요. 예, 너도 생각을 해봐라. 우리 민우가 독자야. 근데 애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니? 그러니까 네가 양보를 좀 해. 우리 아들 이제 그만 놔줘. 그 말을 들을 때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전 그저 아이 낳는 도구였던 걸까요? 아이를 못 낳으면 버려져도 되는 존재였던 걸까요? 저는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남편도 시댁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시부모님보다 더 이상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아이 갖는 것에 소극적이었어요. 신혼 때 제가 우리 빨리 아기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남편은 늘 좀 더 둘이 시간을 보내자. 급할 거 없잖아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배려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여보, 오늘 배란일 이래요. 병원에서 미안. 오늘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내일은 안 돼? 내일은 너무 늦는데. 에이, 하루 이틀이 뭐 그렇게 중요해. 다음 달에 하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늘 피곤하다, 바쁘다, 스트레스 받는다며 회피했습니다. 난임병원에도 단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어요. 남편분 검사도 필요한데요. 함께 오시라고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검사 받아요. 혹시 당신 쪽에 야, 정말로 하늘의 맹세코 나한텐 이상 없어.
그냥 당신 팔자에 애가 없나 보지. 남편은 태연하게 이야기하더니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부터 남편은 무척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 워크숍이야. 이번 주말은 거래처 골프 모임. 부장님이랑 회식 늦을 것 같아. 주말마다 약속이 있었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아니, 의심조차 못했죠. 하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주말에 골프 간다고 나갔는데 골프 가방을 안 가져가는 날도 있었어요. 물어보면 일정이 바뀌었다고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던 거죠. 게다가 더 이상했던 일은 많았습니다. 샤워하는 남편의 폰이 울리기에 확인했더니 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전화를 받는 건 좀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나올 때 말했습니다. 여보, 유진이가 누구야? 회사 후배. 업무 관련 연락이라. 남편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핸드폰을 제게서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핸드폰에 잠금을 걸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샤워하러 갈 때도 폰을 꼭 들고 가더군요. 왜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꿨어? 회사 보안 때문에. 요즘 보안 교육 받았거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작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행복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근데 그날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새벽 6시 남편이 일어나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골프야? 그 부장님이랑 중요한 거래처 분들이랑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남편은 가방을 챙겨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교 동창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는 졸업 후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웬일로 전화를 했어? 야, 너 언제 이혼했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 골프장에 네 남편 같은 사람이 왔는데. 네 남편이 아닌가? 오늘 골프장 간다고 하긴 했는데. 근데 왜 이혼했냐고 물어본 거야? 우리 남편 봤으면 인사하면 되지. 수진인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남편이 젊은 여자 데리고 왔어. 그것도 배가 엄청 불러온 임신한 여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그냥 동료면 상관없는데. 서연아, 그 사람이 우리 골프장 직원한테 그 여자를 소개하면서 제 아내입니다라고 했어. 나도 옆에서 직접 들었어. 불행인지 다행인지 내 얼굴은 못 알아본 것 같은데. 핸드폰을 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애도 같이 왔어. 아빠라고 부르더라. 내가 뭔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확인하려고 전화했어. 수진아, 지금도 저번에 네가 알려준 그 골프장에서 일해? 응.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끊고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차키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임신한 여자? 아내라고 소개? 6살 아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이건 착각일 거야. 수진이가 잘못 본 거야.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주말마다 사라지는 모습, 아이를 안 가지려던 태도,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차를 몰면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골프장으로 진실을 확인하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아니게. 하지만 제 기도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남편 차가 보이더군요.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골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운지를 지나 야외 테라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멀리서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테라스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엔 배가 큰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5, 6개월은 되어 보였어요. 이미 만삭으로 곧 아이가 나와도 될 정도였어요. 그 여자는 남편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으로. 아빠! 아빠! 그때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테라스로 뛰어나왔어요. 남편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 남편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아빠 보고 싶었어? 응, 엄청 보고 싶었어요. 아이가 남편 목에 매달렸어요. 남편은 아이를 안은 채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테라스에 울려 퍼졌죠. 임신한 여자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씨, 딸 바보야 진짜. 당연하지, 내 딸이잖아. 피가 통하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근처 벤치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게 뭐야?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임신한 아내, 귀여운 딸, 행복한 주말을 보내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 근데 그 남편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제 남편. 아이는 여자를 닮았더군요. 눈매며 코며 확실히 그 여자를 빼닮았습니다. 저 아이가 6살이면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태어난 거잖아요. 그때 저는 아이를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보니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또 임신 중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아이를. 저는 10년 동안 아이 하나 못 가졌는데 시댁에서는 저보고 아이 못 낳는다고 구박했는데 남편은 이미 애가 있었어요. 아니, 곧 둘이 되는 거잖아요. 여보, 물 좀 가져다 줄래요? 아기가 자꾸 차서 힘들어요. 임신한 여자가 남편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래, 금방 가져올게. 우리 아들 건강하게 나와야지. 아들이라고? 남편이 물을 가지러 일어났습니다. 저는 얼른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과 마주칠 순 없었으니까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도 없어서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어요.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저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저도 결정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다시 테라스 쪽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가까운 곳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물을 가져다 주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신한 여자의 손을 잡으며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여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골프장 안쪽에서 누군가 나왔죠. 저는 그 사람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시아버지를 보고 달려갔어요. 시아버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네, 엄청 보고 싶었어요. 시아버지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고, 이 귀여운 녀석. 아빠 닮아 애교도 많구나. 시아버지는 임신한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힘들지? 우리 손자 곧 만나겠구만. 이번엔 아들이라니 정말 기쁘네. 아버님,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거지.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자잖아. 얼른 건강하게 낳아야지.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 골프 치시죠? 오랜만에 아버지랑 라운딩 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좋지. 우리 며느리는 여기서 쉬게 하고. 며느리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 여자를 며느리라고 불렀어요. 그럼 저는 뭐죠? 1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제사상 차리고
시부모님 모시던 저는 뭐였던 걸까요?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 손녀를 예뻐하는 모습, 며느리라고 부르는 태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핏줄, 핏줄. 시댁에서 그렇게 핏줄 타령을 하던 게 떠올랐어요. 저한테 아이 못 낳는다고 이혼하라고 했던 시어머니, 남의 핏줄은 못 키운다며 입양을 반대하던 시아버지, 근데 이미 손녀가 있었고 뱃속에 손자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이혼하라고 대놓고 말한 거겠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마 시어머니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난임 치료받으며 시댁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견뎌왔던 거예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탑승하자마자 핸들에 머리를 대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오후 6시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려질 순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비참한데 그보다 더 비참해지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남편과 시댁의 행위는 제가 용서라는 말을 입에 담기엔 너무도 잔인한 행위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아깐 미안, 급하게 끊어서. 괜찮아. 근데 서연아, 혹시 갔다 온 거야? 다 봤어.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모른 척할 수도 있었는데.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증거부터 모아야지, 완벽하게. 나도 사람이야. 이 정도로 뒤통수 맞으면 당연히 갚아줘야지. 저는 즉시 남편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돈된 책상과 서랍장이 보였어요. 책상 위를 먼저 뒤졌습니다. 영수증, 명함, 회사 서류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랍도 평범했어요.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왜 이것만 잠겨 있지? 저는 남편 책상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책 사이에 숨겨진 작은 열쇠를 발견했죠.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열쇠를 서랍에 꽂았습니다. 찰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또 다른 인생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남편과 젊은 여자의 사진, 데이트하는 사진, 여행 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사진 뒷면에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유진이와 제주도. 더 뒤져보니 아이 사진도 나왔습니다. 갓난아기 사진,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완벽한 성장 앨범이었어요. 3월 15일 우리 딸 하은이 탄생. 이날 저는 첫 난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었어요. 혼자서. 남편은 바쁘다며 안 왔었죠. 그 시기에 남편은 다른 여자가 출산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어요. 모든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통장도 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최유진에게 송금한 내역. 저와 결혼한 이후에도 꾸준히. 남편의 월급은 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서로의 재산을 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라 서로 밝혔거든요. 근데 남편이 월급을 쓰는 내역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나가는 돈이야 뻔하니까요. 그 외에 돈이 나가면 제가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2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사진, 모든 서류를.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랍 정리를 끝냈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고 열쇠도 다시 책 사이에 숨겼어요.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눈치채도 상관은 없었어요. 다만 저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도 두 눈 뜨고 당해줄 순 없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남편의 얼굴,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 도대체 왜 저와 결혼했을까 의아할 정도로 남편은 그 여자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애가 남편 애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여자가 기혼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시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 집안 운운하는 걸 보니 진짜 남편의 아이였겠죠.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곧 돌아올 시간이라 저는 모든 걸 멈추고 방으로 들어가 자는 척했어요. 얼굴 마주치면 제 속에 있는 모든 말을 다 쏟아부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저는 남편과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아니, 저에게 관심이 이미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저는 남편이 출근한 후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서랍만 뒤졌으니 오늘은 다른 곳을 찾아볼 차례였어요. 책장을 뒤지다가 두꺼운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재무 서류라고 적혀 있었죠. 열어보니 각종 금융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 중에 제 눈길을 잡아끈 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주택담보대출이었어요. 저희 집이 공동명의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제 동의가 꼭 필요했는데 제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더군요. 그것도 3억이나요. 찾아보니 아파트 지분 대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의가 없어도 대출이 된다니. 솔직히 돈 필요하면 끌어다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뭔가 기분이 찝찝해서 계속 이 돈이 어디로 갔나 찾아봤어요. 그리고 곧 그 돈이 어디에 쓰인지 알아냈죠. 다른 서류를 뒤지다가 부동산 계약서를 발견했거든요. 바로 전세 계약서였어요. 우리 집은 매매고 이거 외에 우리 집은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봤더니 임차인은 최유진으로 되어 있고 전세금이 3억으로 되어 있더군요. 제 동의도 없이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그 여자 전셋집을 마련해 준 거였어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제 명의로 빌린 돈으로 저 여자와 아이를 위해 집을 마련하고 차를 사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전 그동안 가게비를 아끼려고 점심도 굶고 옷도 안 사 입었는데 남편은 제 명의로 빚을 내서 다른 여자에게 쓰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대출 계약서, 전세 계약서, 통장 내역, 학원비 납부 내역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얼마간 더 뒤진 다음에야 남편이 무슨 돈으로 그 여자에게 200만 원씩 매달 줬는지 알겠더군요. 바로 저와 남편이 함께 저축을 붓는 적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그 여자에게 줬더라고요. 설마 간 크게 적금 통장에 손대진 않았겠지 싶으면서도 혹시나 해서 적금 통장을 찾아봤더니 이미 적금은 해지됐고 거의 모든 돈이 사라진 상태더군요. 제가 낸 돈이 아예 사라져 있었어요. 내가 번 돈으로 산 집도 내가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도 다 그 여자한테 퍼다 줘?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기가 막혔어요. 결혼 기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집엔 대출이 걸려서 이미 절반이나 사라진 상태고 적금 또한 다 날아가 버려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들이 저를 도와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두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찍어둔 사진들을 저장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리고 정말로 이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거짓말로 가득한 결혼 관계를 끊어줄 전문가 말이죠. 그 다음 날 저는 반차를 내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예약한 김사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담실로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와 사진들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 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동의 없는 대출 서류, 재산 내역,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매우 확실하네요. 다만 상대방 여성에 대한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이네요. 상대 여성이 남성이 기혼자라는 걸 몰랐다면 불륜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남편은 이 정도 증거면 확실하게 위자료 청구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상대방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하죠? 제가 아는 사립탐정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탐정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남자 탐정이 커피를 내오며 말했어요. 변호사님한테 대략적인 얘긴 들었습니다. 이 최유진이라는 여성에 대해 조사하시는 거죠? 네,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일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탐정은 계약서를 내밀었고 저는 서명했습니다. 비용은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이걸로 확실하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아까운 돈은 아니었죠. 근데 이 아이가 남편분 아이라고 하셨죠? 네, 시아버지도 우리 집안 핏줄 운운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 얼굴이 아예 없네요. 여자분만 닮은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나갔고 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잘 다녀와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론 남편에게 증오를 느끼고 있었어요. 웃긴 게 아무리 남편을 보고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오더군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탐정사무소에 도착하니 두꺼운 파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일단 기본 신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진, 28세, 고졸학력입니다.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남자는요?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과거가 문제입니다. 탐정은 파일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 여자 예전 직장 동료들한테 물어봤더니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아이 임신했을 때 말이죠. 무슨 얘기요? 당시 일하던 동료들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남자가 둘인데 누구 애인지 모르겠다고. 한 명은 골프장 VIP 회원인 대기업 다니는 유부남이고 한 명은 클럽에서 잠깐 만난 남자야. 그렇게 고민하더래요. 그럼 그 아이가 친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아이 얼굴이 남편분을 안 닮았으니 확인만 한번 해보죠. 물론 확실한 건 DNA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동시에 여러 명 만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돈 많은 남자들 타깃으로 삼았다고 하더군요. 보시다시피 얼굴이 워낙 반반해서 남자들이 끊임이 없었다고 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완전 폭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동료들 남자라도 건드리는데 서슴없었다고 말이죠.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근에도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자주 다니는 헬스장에서 근 1년간 여자와 가깝게 지내는 남자가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확인해보니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인데 이 여자랑 자주 대화하는 걸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 임신 중인데도요? 임신은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 중소기업 사장과 1년 전부터 만났다면 그 사람 애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니까 그 대표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이던데. 저는 파일을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증언서, 사진, 통화 기록 모든 게 정리돼 있었어요. 이 정보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일단 이건 추측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남편분의 친자가 아니라면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정보를 지금 쓸 것인가 아니면 나중을 위해 숨겨둘 것인가. 근데 전 이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혼부터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진짜 친자일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손대는 건 어려웠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고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탐정의 연락을 기다리며 저는 남편의 아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의 존재를 증거로 이혼을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탐정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이와 남편분의 친자 검사 의뢰지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서류를 열었습니다. 그곳엔 친자 불일치라는 검사 결과가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의 자식 키웠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게다가 뱃속 아이까지 남의 자식일 수도 있다니.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걸 알려주면 남편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그 여자를 버릴 수도 있고 제게 사과하는 척하며 이혼을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혹시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더라면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었겠죠. 아이를 위해서. 하지만 아이도 없는 판국에 그렇게까지 해서 다시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행복할 때 지옥으로 쳐넣어줄 마지막 패라고 생각하고 그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고 다음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불륜 사진, 호텔 출입, 차량 이동 내역, 문자 통화 기록, 대출 서류, 재산 내역, 그리고 상간녀의 과거. 완벽했어요. 변호사와 최종 상담을 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소송을 제기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위자료랑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같이 진행하고 재산 분할하시면 거의 5억 정도는 받아가실 거예요. 일단 집이 공동명의라 시세의 절반인 3억 5천은 바로 올 거거든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위자료 5천에 상간녀 위자료 3천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집, 내가 가계비 대느라 못 모은 돈, 이제라도 돌려받는 거였어요. 위자료는 왜 5천만 원이죠? 더 받을 수 없나요? 10년 불륜이고 자녀까지 있으니 더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보통 3천에서 5천 정도입니다. 너무 높게 잡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후 법원 소환장이 저희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우편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전 일부러 남편이 그걸 열도록 놔뒀어요. 뒤집어지는 꼴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 뜻대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손에 들린 소환장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이혼? 남편이 소환장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눈이 있으면서 안 보여? 잘 봐, 이혼 소송이잖아.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이혼을 하자니? 갑자기라니? 양심도 없는 새끼. 10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고 아이까지 둘 낳았으면서 갑자기라고? 내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뭘 어떻게 알긴. 네 마누라 친구가 거기서 일하는 것도 몰랐어?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달마다 만나는 내 친구 얼굴도 못 알아봐? 최유진, 6살 딸,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들까지 다 알아. 서연아, 들어봐.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그럼 내 동의도 없이 우리 공동명의 집 담보로 아파트 지분 대출받은 것도 오해야? 그 돈으로 그 여자 전셋집 봐준 것도 오해고? 그래, 이야기해봐. 그 여잔 무슨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길래 당신이 나 몰래 돈 빌려서 전세까지 얻어줬어? 복지사업가도 그런 짓까지는 안 하지.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긴 뭐 입이 있어도 아무 말도 못하겠죠. 저지른 짓이 있고 이미 제가 다 아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난 더 이상 너랑 대화할 생각 없으니까. 서연아,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그 여자랑은 그런 관계는 아니고 결혼 기간 동안 나한테 이야기하고 참여할 기회는 충분했어. 근데 안 한 건 너고 나 뒤통수 치려고 했던 것도 당신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하고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어.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하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어요. 더 이상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비참한 제 인생의 끝이요.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 측 변호사가 있었고 뒤쪽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절 보더니 눈을 흘겼습니다. 하지만 전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이분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판사님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네, 판사님. 원고 김서연은 피고 박민우와 결혼하여 1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결혼 전부터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혼인 기간 중 자녀 1명을 출산하였고 현재 제3자는 2번째 자녀를 임신 중입니다. 변호사님은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사진들이 스크린에 띄어졌어요. 남편과 최유진의 데이트 사진, 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들은 약 10년간의 기록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하기 1년 전부터 제3자와 교제했으며 결혼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피고는 원고가 아이를 낳지 못해 심리적으로 힘들었고 그것이 불륜과 기만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때 장 변호사님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또한 피고의 아버지 박일호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 제8호 골프장 영상입니다. 친구가 찍어준 스크린에 골프장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아이를 안아주고 임신한 최유진의 배를 쓰다듬는 장면이 곧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 귀여운 녀석, 아빠 닮아 애교도 많구나. 시아버지는 임신한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힘들지? 우리 손자 곧 만나겠구만. 이번엔 아들이라니 정말 기쁘네. 아버님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당연한 거지.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자잖아. 얼른 건강하게 낳아야지. 동영상을 보던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피고인 아버지는 최소 3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어머니도 원고에겐 핏줄이 중요하다며 이혼을 권유하셨죠. 증인 제2호 명절 때 녹음된 음성입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너도 생각을 해봐라. 우리 민우가 독자야. 근데 애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니? 그러니까 네가 양보를 좀 해. 우리 아들 이제 그만 놔줘. 저는 그날 몰래 녹음해뒀던 거였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 측은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입니다. 피고 측은 반박 자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 합의하면 안 되겠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10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와서 집안 망신이 걱정되세요? 아이 그래도 우리가 남이야.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소원 들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간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남편 측은 계속 합의를 요청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계속 금액을 깎으려고 하더군요. 돈.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이 무조건 돈부터 깎으려는 인간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한치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받을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5억 원의 재산 분할과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부정행위와 부당함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온 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흑빛이 되었더군요. 5억 5천이라고... 내가 뭘 했다고... 남편 측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지만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달려와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5억 5천이나 우리 집안이 망해도 좋다는 거야? 넌 어떻게 그렇게 차갑고 냉정할 수가 있어? 그래도 몇 년을 함께 산 부부였는데. 저는 시아버지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부부였으니까요. 그 몇 년간 함께 살면서 의리와 사랑을 지켜온 제가 그동안 그쪽 집안에서 당한 걸 생각하면 이것도 적은 거죠. 세 사람이 모두 공모자였으니 같이 책임지시면 되겠네요. 시아버지가 손을 들려다가 저희 쪽 변호사님에게 막혔습니다. 경비가 달려왔고 시아버지는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정신을 차렸는지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이 금액은 너무 과해. 나 지금 진짜 돈 한 푼 없어. 과하다고? 당신이 10년간 다른 여자한테 쓴 돈 생각해봐. 이게 과한 건지. 그리고 솔직히 너 돈 없다고 하는 거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니야? 그 여자 전셋집 받아준 3억은 왜 뺐어? 급하면 그거라도 뺐었어. 그건 앞으로 내가 살 집인데 내가 알 바는 아니잖아. 돈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아. 그럼 난 어떻게 살아? 저는 우는 소리를 하는 남편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답답하던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요, 전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판결이 나고 남편은 제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줘야 할 돈을 보냈습니다. 돈 없다고 징징 짜도 쥐어짜면 나오게 돼 있더군요.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제 결혼 기간 동안의 고통, 제 인생을 되찾은 대가였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받은 배상금 중 일부로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오픈했어요. 오래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카페 오픈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구 수진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연아, 너 그거 들었어? 뭔데 그래? 최유진 있잖아. 걔 도망갔어. 뭐? 응. 애 낳고 한 달 됐는데 갑자기 전셋집 빼고 잠적했대. 네 전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텅 비어있더래. 짐도 다 없어지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도망칠 줄은 몰랐어요. 사실 남편에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 남자 옆에 붙어 있겠어요? 매달 전남편에게 돈을 받아 쓰던 여자가? 애들은? 애는 남편 본가에 싹 다 맡겨두고 갔다는데? 잠깐 일 보러 간다고 하고는 홀랑 나가버렸다지 뭐야? 그래도 모성은 있는지 갓난쟁이 둘째는 데리고 갔다던데? 연락도 안 돼? 완전 두절. 전화는 꺼져 있고 SNS도 다 폐쇄했대. 네 전남편이 미쳐 날뛰고 있어. 6살 딸이랑 남겨진 거야. 처음엔 여자가 누군가가 데려간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고 했다는데 전셋집 뺀 거 알고 나서는 도망간 거 안 거지. 야, 그나저나 네 전남편 진짜 볼만하더라. 완전 망가졌어. 그날 저녁 저는 탐정에게 맡겼던 친자검사 결과를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받았던 결과였어요. 6살 딸은 확실히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결과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첨부했죠.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알겠죠. 그 여자가 어떤 짓을 했고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말이죠. 사진을 보내자마자 전화가 오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 전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거 무슨 검사 결과야? 너 설마 우리 이간질 시키려고 이런 것까지 보낸 거야? 이간질이라니? 그거 날짜 안 보여? 당신이 불륜 저지른 거 알고 난 직후인 거? 어차피 그 여자 애들 놔두고 전셋집도 빼서 도망갔다며. 이런 거 들킬까봐 도망갔겠지. 뭐 믿든 안 믿든 당신 자유야. 난 이제 이런 거 갖고 있기도 뭐해서 당신한테 보낸 거야. 이제 이것도 쓰임을 다 했으니 버려야지. 설마... 아니지. 그거 아닐 거야. 둘째는 내 아들일 거야. 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이제 전 남편은 그 여자를 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닐 겁니다. 그간 자신이 속았다는 걸 확인하고 보상받기 위해서요. 카페를 오픈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장사는 잘 됐고 단골 손님도 생겼어요. 저는 매일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전 남편이었거든요. 그렇게 사진을 보낸 뒤로 더 이상 연락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 여자 잡으러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말이죠. 친구의 말대로 남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직장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서연아, 나가요. 여긴 손님만 받아요. 제가 일하는 곳이니까요. 제발 나 좀 도와줘.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준비 중 팻말을 문에 걸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보면 안 되니까요. 왜 굳이 제 카페로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할 말이 남으셔서 오셨어요? 이혼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들어줘. 제발.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이혼할 때 이미 들어야 할 말 다 들은 것 같은데요. 전 할 말 없으니 돌아가세요. 서연아!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며느리로 대해줬는데 이게 예의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의 운운하기엔 먼저 예의 없이 다른 여자를 며느리처럼 받아들인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예의요? 10년 동안 절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어떻게 대하긴? 며느리처럼 대해줬지 않냐? 며느리한테 핏줄 타령하시면서 이혼하라고 하신 분이 무슨 예의를 말씀하세요?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나 그 여자한테 당한 거야. 나 진짜로 사기당했어. 뭐라고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 여자 진짜 괴물 같은 여자야. 둘째 물건으로 검사했는데 걔도 내 아이가 아니었어. 다른 남자 아이였다고. 난 당했어. 착취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우리 이혼했잖아. 정신 좀 차리세요. 다들 몰려와서 하는 말이 다시 시작하자? 제정신이야? 네가 날 어떻게 대했는데? 10년을 속이고 기만했어. 네 가족들도 전부 다 짜고서 나 하나 바보로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와서 다시 시작? 네가 사람 새끼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가족이었잖아.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가족이요? 절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서. 어머니, 제가 왜 돌아가야 하는데요? 저 이미 돈 받고 이혼했어요. 끝난 관계예요. 설마 그 돈 아까워서 나한테 돌아와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전셋집 날렸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 구걸하려고 찾아왔어?
시아버지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구걸이라니! 돈 때문에 온 거 아니다! 우린 그냥 그 여자에게 당한 게 억울하니까 너도 억울할 것 같아서 찾아온 거야! 억울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핏줄이 중요하시다며 그렇게 난리치시더니 정작 남의 핏줄인 거 알고 나니까 저 찾아온 거잖아요. 나간 돈 아까우니까.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친자검사 결과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시아버지와 전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10년간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 사이에서 애 낳을 짓 하고 돈도 다 갖다 바치고 그동안 나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어? 그러는 주제에 다시 돌아오라고?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죠. 당신이 민우 잘못 키워서 이 꼴 됐잖아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뭐? 당신이 며느리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손주 보고 싶다고 난리쳐서 민우가 바람 피운 거잖아. 말도 안 돼. 애초에 서연이가 애를 못 낳아서. 그래도 바람은 피우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이 그때 민우 불륜 알고도 묵인했잖아. 다 당신 잘못이야. 뭐? 당신도 알고 있었으면서. 저는 그들의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 한심했어요. 그만하세요. 남의 사업장에서 뭐하는 짓이에요? 제 목소리에 시댁 식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다신 오지 마시고요. 서연아, 제발. 남편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만 좀 해. 난 더 이상 당신 얼굴조차 보기 싫은 사람이야. 말 섞는 것도 기분 더럽고.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였으면 세상에 법이 왜 있겠어? 이미 법정에서 우리 사이는 끝났어. 저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셋 다.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업무방해죄로요. 서연아, 당신들이 뿌린 씨앗이에요. 당신들이 거두세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시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남편은 절망한 얼굴로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카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았고 직원도 한 명 고용했어요. 저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카페 단골이었던 분이었는데 따뜻하고 성실한 분이었죠.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카페에 들렀어요. 친구는 재밌는 소식을 한가득 들고 왔더군요. 그 상간녀 완전 난리 났어. 우리 회사에 지금 난리 났잖아. 왜? 무슨 일 있어? 네 전남편 버리고 전셋집 빼서 도망갔다고 했잖아. 근데 그러고서 그때 만나던 사업가한테 갔나 봐. 그 남자한테 자기 뱃속의 아이가 그 사람 아이라고 한 모양이야. 그 덕분에 그 집에 인정받아서 결혼한 모양이었고. 아주 선수네. 그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인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잘도 옮겨다니고. 그래도 상간녀 위자료 들어온 거 보면 그 전셋집 뺀 돈으로 넣은 것 같은데 그 재혼한 남잔 그거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 세 사람이 오늘 우리 골프장에서 딱 마주쳤거든. 뭐? 셋이서 마주쳤는데 네 전남편이 아주 죽기 살기로 그 여자한테 막 난리 치더라고. 내 애도 아닌데 왜 내 애라고 하면서 매달 돈 받아갔냐. 네가 가져간 내 전세금 다시 돌려놔라 하면서 말이지. 결국은 전남편이 그 여자를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억울할 만도 하죠.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잘해줬는데 결국 돌아온 건 배신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자가 정색하면서 여자 손을 탁 쳐내는데 그 여자가 울면서 막 매달리는데 그 남자가 완전 차갑게 친자검사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 그 여자가 네 전남편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여기까지 왜 왔냐고, 자기 인생 막을 일 있냐고 난리치고. 완전 재밌었다니까. 그때 사람이 없었던 게 참 아쉬울 정도였어. 진짜 재밌었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서도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거든요. 오래 다닌 교회 장로였고 지역 상공인 회장이기도 했죠. 명망 있는 집안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아들이 이혼당하고 혼외 자식까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혼외 자식이 진짜 손주는 아니었지만 그것까지 남들에게 알려지면 더 조롱감이 될 테니 더 말도 못하고 속만 끙끙 앓았겠죠. 동네 소문 안 나게 조심하려고 했겠지만 글쎄요. 남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에서 그 이야기가 안 나올 리 없죠.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아이를 버릴 수도 없고 키우자니 내 핏줄이 아니라 정이 안 가고, 그러니 스트레스를 아들인 전 남편에게 다 쏟아부은 모양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네 남편도 지금 완전 망가졌잖아. 그 여자 잡으려고 일도 그만둔 모양이더라고. 지금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돈 벌고 있던데? 잘 나가던 직장도 다 때려치울 정도로 화가 많이 난 모양이더라. 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내 눈에 눈물 나게 만들더니 자기들 눈에 피눈물 나게 될 줄 알았어야지. 맞아. 남편은 아내를 잃고 사기당하고 돈까지 모두 사라져서 힘겹게 살고 있죠. 저를 배신한 대가를 매일 느끼면서 시댁도 명망을 잃었고 핏줄 타령하다가 남의 핏줄을 손주로 떠안게 됐죠. 버릴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아이를. 상간녀는 또 다른 남자에게 버림받았고 모두가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 기분 좋아요. 이번엔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응원해 주세요.